다섯 개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젊은. 좀 정책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책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국민의당은 일단 차별금지법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예.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서.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오해하셨을 겁니다. 각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정의당에서 발의해서 차별금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네. 그겁니다. 네. 네.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었나? 네, 아마도 그 앞에 말 가지고 잠시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제 555 정책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G5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선진화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실 건지 예,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짧게 하시죠. 제 1호 공약이 대한민국 성장 공약입니다. 보면은 다들 있는 돈 나눠 먹자고 돈 빼서 쓰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성장해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 저는 그 공약이 1호 공약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왜 1등을 계속하는가, 거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거기 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1등, 2등이 격차가 작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차이가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면, 초격차가 되면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초격차 과학기술이 핵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5개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555 전략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야가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너무 뒤처져 있는 분야 말고 우리가 이미 1등 그룹에는 속해 있지만 압도적인 1등은 아직 하지 못하는 분야가 어딘가 이렇게 제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2차 전지, 세 번째가 원자력 발전, 네 번째가 수소 산업, 다섯 번째가 바이오 산업, 여섯 번째가 컨텐츠 산업. 오징어 게임이나 아카데미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 지금보다 훨씬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세계 5대 경제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에 한 나라 제치고 우리 5등내 들자, 그겁니다. 예, 지금 저 옆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 저기 빠져 있는데, 지난 2017년도에 안철수 후보께서 주민자치 기본법에 대해서 전국 주민자치 전진대에서 국민의 당은 찬성을 한다,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기본법 만들도록 공약에 반영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 시민이라는 말하고 주민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닌이 1917년도에 공산혁명을 이룬 직후에 만든 것이 인민위원회였습니다. 김일성이 1946년에 북한에 와서 최초로 만든 것이 군정하에서 만든 것이 역시 임시인민위원회입니다. 그 임시위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지금 제안이 되고 통과를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정권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독소조항이 어디든 직장이 있는 곳에서 그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그 목표라고 생각하는 좌익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대선 때에 안철수 후보께서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생각하고 지금 5년이 거의 지나간, 이제 4년 반 정도 지난 이쯤의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셔서, 두 가지,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기본법에서 말하는 주민과 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 거기에는 그 지역의 학교 교사들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전교조의 주민총회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2017년도에 그 뭐 행정가들을 소환해가지고 묻고 하는,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 거의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예. 네, 시간적으로 뭐 많지가 않은 거였는데. 그 동명이인이라는 말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른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난 2017년 때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죠. 안철수가 공수처를 주장한 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철수가 심하게 반대하고 저거 없애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동명이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의 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중립적인 기구가 돼야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자기 편들 봐주는 그냥 권력의 하녀
자,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의 그 애완견입니다. 그 여성 남성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권력의 애완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솔직히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나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하고 다른 점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장경제에 대한 굳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상황은 매년 바뀌거든요. 전 세계적인 상황도 바뀌고 바뀐 상황에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세월이 지나면은 바뀌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뭐 그런 정책을 했으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믿는 그 방향에 맞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됐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정치라는 것은 결과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북한에 뭡니까? 저 소프트웨어를 제공했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가짜뉴스라는 거 이미 판명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요? 뭐 이런 말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론에 대고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보면 저를 공격하려고 그 말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V3를 북한에다가 제공했다는 사람들도 계속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 벌써 국정원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양해하시고 좀 아쉽습니다만 다음 또 스케줄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석 이사장께서 좋은 선물 하나 준비하셨는데 꼭 해주시고요.